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분노는 데시벨로 측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목소리의 얼음 같은 차가움, 완벽한 미소 뒤에서 갈리는 이의 소리, 그리고 자신이 건설을 도왔던 제국에 의해 곧 삼켜질 것을 아는 치명적인 침묵이었다. 그것은 폭발하지 않는 분노였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분노, 마치 유리성의 금이 안에서부터 갈라지는 소리를 듣는 듯한. 그리고 도화선은 새로운 스캔들이나 유출된 소문이 아니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다. 여론의 시선이 올바른 질문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멜라니아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왜 그녀는 그 특정한 해에 맨해튼의 그 파티에 있었을까? 왜 그 방에 있던 수많은 권력자들 중에서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 역사의 조류는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뀐다. 수십 년 동안 멜라니아의 이미지는 조각되어 왔다. 조용하고 절제된 아내, 무대 중앙에 설 의도가 없었으나 결국 정부의 일부가 된 여성, 남편의 거칠음에 반대되는 우아한 존재, 혼돈 위에 떠있는 스핑크스처럼. 하지만 지금 그 이미지가 무너지려 하고 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고객 명단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성 스캔들이나 뒤늦은 정의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위기의 반영이다. 바로 국민이 자신을 보호해야 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거의 7명의 미국인이 정부가 앱스타인 관련 명단을 숨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분노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의심 많은 공화당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랜 분열 속에서 미국은 드물게 하나의 핵심적인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무언가 썩은 것이 권력의 뒤편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두가 그 부패를 바라볼 때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진들, 기록들, 증언들 모두가 앱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과의 그의 가까움을 가리킨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초점이 그녀, 멜라니아로도 향하게 된 것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과거는 배경이 아닌 중심 조각이 되었다. 모델이 억만장자를 사로잡았다는 낭만적 서사는 더 모호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모호함이 그녀를 분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건 중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 이건 수년간 암묵적으로 말해지던 것들이 이제는 큰 소리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자선 만찬도 외교 행사도 아니었다. 그 만남은 키트캣 클럽이었다. 1990년대 뉴욕의 가장 악명 높은 장소 중 하나. 화려함이 가장 오래된 거래를 감추는 가면이 되는 곳. 거기서 스포트라이트와 사업가들과 숨은 욕망이 뒤섞인 공간에서 젊은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단지 찬양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산이었고 파티 초대장은 거래 수단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멜라니아는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남자를 만났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어쩌면 가장 섬뜩한 것은 문서가 아닌 몸짓이다. 그녀가 과거에 대해 말하길 피했던 방식, 권력 가까이 머물되 항상 멀리 있는 듯한 계산된 자세. 그러나 지금 앱스타인의 파일이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그 전략은 함정이 되었다. 예전엔 보호막이던 침묵이 이제는 혐의가 되었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던 신비감은 이제 의심을 자아낸다. 멜라니아의 분노는 사실 왜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안다. 이번엔 사람들이 처음으로 진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화장도 없이, 편집도 없이, 이국적이고 우아한 영부인이라는 광택 없이. 만약 대중이 그 연결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결혼이 동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얻기 위해 설계된 게임판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공중에 떠도는 질문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어디까지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과거를 파기 시작했다면 표면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명단의 이름들이 공개된다면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익숙한 얼굴들,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쓰인 이야기들, 재해석된 관계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해석 속에서 멜라니아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다. 그녀는 공모자로, 이 시스템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보이게 될 것이다. 여성들을 자산으로, 남성들을 제국의 군주로 만들던 그 시스템에 겉으로 보기엔 그냥 또 하나의 파티일 뿐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말의 분위기를 직접 겪어본이라면 안다. 그 시절에는 단순한 과시를 넘는 무언가가 있었다. 일종의 과잉을 숭배하는 문화. 모든 것이 과장되었다. 아름다움, 돈, 자존심. 그리고 그날 밤 붉은 조명과 인공 연기, 수입 샴페인 속에서 두 세계가 충돌했다. 한쪽에는 이미 뉴욕 엘리트 사회에서 이름을 알린 도널드 트럼프, 항상 사업가들과 풀리지 않은 비밀들로 둘러싸인 인물. 다른 쪽에는 슬로베니아에서 온 모델 멜라니아. 그녀는 단지 가방 하나를 들고 대서양을 건넌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은 하나의 약속을 품고 있었다. 무엇이든 감수하고 살아남겠다는 결심이었다. 그 만남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더 깊은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패션쇼 사진이나 연예 뉴스가 아니라 그 파티들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보아야 한다. 그런 이벤트들은 축하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이었다. 젊은 얼굴들이 특정한 권력의 출입구로 활용되는 공간. 신문에 실리지 않는 권력, 그러나 모든 것을 뒤에서 움직이는 권력. 그리고 멜라니아는 정확히 그 시스템의 중심에 배치되었다. 행사의 주최자 파울로 잠폴리는 단순한 모델 에이전트가 아니었다. 그는 영향력을 조율하는 조정자였다. 각 인물을 어디에 배치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됐다.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 올바른 이야기 속에 있어야 했다. 잠폴리는 그 암호를 알고 있었다. 그는 도널드가 무엇을 원하는지, 멜라니아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멜라니아에게 아인슈타인 비자라고 불리는 EB1 유형 비자를 받게 해주었다. 이 비자는 보통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과학자, 예술가 혹은 혁신적인 발명을 이룬 이들에게만 주어진다. 오늘날까지도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상대적으로 무명이고 수상 경력도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낸 적 없는 모델이 어떻게 그렇게 제한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안다. 이민 시스템은 냉정하다. 수년을 기다리며 서류를 작성하고 연기 통보를 받고 각종 증거 자료와 시험,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단순한 대답 하나를 20년 넘게 기다리는 이들도 많다. 그런 현실 속에서 멜라니아의 이야기는 불편함을 자아낸다. 수많은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 사이에서 아무도 몰랐던 한 모델이 천재의 반열에 올랐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었다. 연결이었다. 2025년 이제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수십 년을 정직하게 일하고 자녀를 키우며 세금을 내고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그리고 열악한 임금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이제는 권력의 게임이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한 잡지의 호기심거리로 넘겼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지배 구조의 일부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보자. 뉴저지에서 일하는 62살의 필리핀계 이민자 베라는 1997년부터 노인 돌보미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전쟁 참전 용사들, 알츠하이머 환자들, 그리고 자식을 잊어버린 슬픔에 매일 우는 여성들을 돌봐왔다. 하지만 베라는 건강보험도 없고 이민 변호사의 도움도 받은 적 없다. 그녀는 영어도 거의 못하던 멜라니아 트럼프가 몇 장의 사진으로 시스템을 마치 레드카펫처럼 통과해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이것이 불쾌하냐는 질문에 베라는 이렇게 말한다. 질투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리고 투명함이야말로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화폐다. 1998년 키트캣 클럽의 무도회장에서는 누구도 투명하지 않았다. 멜라니아는 더더욱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미모를 최대 무기로 여겼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입장 코드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렇게 되도록 훈련받았다. 말을 아끼고 웃는 법,
드러내지 않고 매혹하는 법. 도널드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바로 무한한 권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뒷면을 알고 있던 그녀는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절대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진짜 계약은 바로 그 점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거래였다. 안정을 대가로 멜라니아는 그녀만의 진실을 죽은 기록으로 넘겼다. 그리고 오늘날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 무덤에 함께 묻힌 것은 무엇인가? 소셜미디어 시대, 모든 단어가 기록되고 모든 몸짓이 저장되며 모든 연결이 해부되는 세상에서 멜라니아의 과거는 마치 조각들이 대중의 눈앞에 늘 펼쳐져 있던 퍼즐처럼 재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재구성은 아픔, 분노, 그리고 깊은 공감을 동반한다. 미국의 대도시 중심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결코 이런 파티에 초대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영향력 덕분에 비자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시스템은 자기 사람들만 지키기 때문이다. 2025년 더는 이런 이야기들을 미화할 수 없다. 멜라니아는 생존자였을 수는 있지만 결코 순진한 피해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지금껏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삶은 이 세기 말에 등장한 다른 강력한 얼굴들과 얽혀 있다. 이미지 전략, 대중영합주의, 보이지 않는 동맹으로 부상한 지도자들,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시진핑. 이 두 사람 모두 공개된 이력 뒤에는 사적인 집착,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오늘날 세계를 형성하는 모순들이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청년 시절부터 살펴보는 일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갈등, 경제결정, 군사동맹, 대중조작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한 특별한 전자책의 주제이다. 세계 정세를 좌우하는 대통령들의 생애를 다룬 필독서, 지금의 현실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필수 자료다. 그 책은 이들 지도자의 성격과 선택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전자책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남편이 여성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멜라니아 트럼프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마치 오은 듯한 변명을 꺼냈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우리 집엔 남자애가 둘 있어요.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남편이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파괴적이었다. 단 한 문장으로 그녀는 59살짜리 남성을 서툰 10대 소년으로 격화시켰고 성추행 고백을 가정 내 농담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은 순진함이 아니었다. 그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여성이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 권력이 있어도, 배경을 알아도, 모든 것을 본 사람이라도 이 시스템을 지키는 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왜일까? 무대 뒤를 알면서도, 목소리가 있으면서도, 대중에게 보이면서도 왜 어떤 여성은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고급 장식품처럼 다루는 각본에서 조연 역할을 택하는 걸까? 이 질문은 일터에서 무시당했던 이들, 버스 정류장에서 칭찬을 가장한 희롱을 들었던 이들, 과장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 억지로 웃어야 했던 이들을 따라다닌다. 왜냐하면 어떤 고통은 폭력 앞에서도 예의를 강요당했던 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멜라니아는 단순히 여성 혐오를 정상화한 것을 넘어 그것을 제도화했다. 피해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체스판의 말로서 그녀가 수년간 내세운 변명은 항상 같았다. 그냥 말투일 뿐이에요. 남자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언론이 과장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사랑보다는 편의를 바탕으로 한 왜곡된 충성심.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감수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밤 뉴욕에서 교환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존재감과 권력의 교환, 외모와 영향력의 교환, 그리고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 관련된 스캔들이 터졌을 때 멜라니아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배신 자체가 아니었다. 그건 바로 이미지였다.
저속한 여자가 유명 잡지에 등장하고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지면이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는가? 가치라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자아에 따라 얼마나 쉽게 휘어질 수 있는지를. 멜라니아는 외도를 분노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편집 방향에 분노했다. 그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다. 영역의 문제였다. 그녀의 전 보좌관이 공개한 전화통화에서 멜라니아는 이렇게 말했다. 모개가 포르노 창녀를 표지에 내세우다니. 그녀가 격분한 것은 불륜이 아니라 커버였다. 왜냐하면 명성과 노출이 생존 수단인 세계에서 그 위치를 잃는다는 것은 곧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예쁜 얼굴들 사이에서 단지 하나의 예쁜 얼굴로 살아남아야 했던 이들에게 사라짐은 곧 천천히 죽는 것과 같다. 와하게 포장된 거짓말은 얼마나 깊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멀리서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낯설지 않다. 화려함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경험하지 않았는가? 모든 게 괜찮은 척해야 했던 순간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면을 보호하기 위해 분노를 삼켜야 했던 때,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대체 가능하고 버려지고 투명하게 느껴졌던 그 경험들. 멜라니아가 성장한 세계는 보상한다. 그곳에서 오래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장 강한 이들이 아니다. 그 순간 사라질 줄 아는 자들, 관여하지 않고 웃을 줄 아는 자들, 진실 주변을 춤추되 그것을 결코 건드리지 않는 자들. 그러나 그 대가는 크다. 그리고 그 대가는 마스크로 더 이상 속삭임을 막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엄청난 이자로 돌아온다. 트럼프 주변의 엘리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늘 쇼였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야 했다. 등장, 의상, 몸짓, 심지어 스캔들조차도. 그 연극 안에서 멜라니아는 곧장 깨달았다. 자신의 유용성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구성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남편의 거친 발언을 정당화했고 20명이 넘는 여성이 학대를 당했다고 고발한 남성을 대중 앞에서 옹호했다. 그녀는 단지 그의 명성을 보호한 것이 아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머무르기로 선택한 선택지를 지킨 것이었다. 트럼프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그녀가 만든 자기 이야기도 함께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세대의 여성들 중 몇 명이나 자신이 겨우 얻은 작은 공간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웠는가? 존엄은 저항이 아니라 인내로 입증된다고 배운 이들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세상은 몇 번이나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변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던가? 멜라니아의 여정은 집단적인 상처를 드러낸다. 제도적 여성 혐오는 그것을 실행하는 남성들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구조 안에서 편한 자리를 허락받기 위해 스스로 강화해온 여성들의 존재로 유지되기도 한다. 이건 비난이 아니다. 이건 관찰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욱 아프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아무리 메이크업이 완벽해도 우아함이라는 이름으로 수능을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탄생한다. 폭력 앞에서도 침묵하는 영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분노하는 여성은 불안정한 사람으로, 소리치고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남성은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그렇게 파괴된다. 공적 인물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적어도 어떤 가치를 대표하려는 척이라도 했어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로 유지된다. 학대를 무마하는 말 한마디, 고발하는 여성을 두고 하는 농담, 타인의 고통을 비웃는 눈빛. 조롱의 문화는 뺨 때리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웃음에서 시작된다. 장난이었을 뿐이야 같은 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결국 값비싼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 속에 감춰진 면책으로 끝난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했다면, 당신의 경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지금 당신의 현실과 울림이 있었다면 그 생각을 그냥 묻어두지 마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당신입니다. 멜라니아는 무대 중심에 서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대를 어떻게 장식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스토미 데니얼스가 대통령에 대한 폭로로 전국의 관심을 받았을 때 멜라니아가 느낀 불쾌함은 부부간의 배신도 대중 앞에서의 망신도 아니었다. 진짜 상처를 준 건 이야기의 미적 균형이 깨졌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통제 불능에 대한 것이었다. 존경받지 못하는 여성이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우아함 뒤에 숨겨진 자아를 위협한 것. 하지만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현실을 외면하는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외모 중심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불륜과 모욕을 견디며 감정적, 경제적, 상징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존중을 흥정해왔다. 수많은 남성들은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메마른 결혼 생활의 평온함을 진실의 폭풍보다 더 선호했다. 그리고 수많은 가정은 애정보다 절차가 우선시되는 협약으로 세워졌다. 그것이 보통의 가정이 아닌 백악관이었다면, 거실이 아닌 국빈 만찬과 기자회견, 국제 정상회담이었다면, 사적인 연극은 권력이라는 무대에서 국가적 비극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깨끗하면서도 부패한 환경 속에서 멜라니아는 번성했다. 피해자가 아니라 그 협정의 수호자로서.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연계된 슈퍼정치행동위원회들이 멜라니아의 전속 스타일리스트에게 수십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단지 액수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국가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그 금액은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진짜 충격은 말과 행동 사이의 끔찍한 불일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절제를 상징하던 여성이 정치 후원금으로, 누군가의 기부금으로 사치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도록 돈을 냈다는 생각 해본 적 있는가? 그건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다. 그건 친밀한 배신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했다. 엘리트를 물리치고 우리 대 그들의 구도 속에서 국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약속. 하지만 그는 노동자들을 위한 연설을 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아내가 한 번의 등장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성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도달 불가능한 존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가 상승 접근, 불가능한 건강보험, 과도한 노동시간, 그리고 가진 것마저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이런 미적 거리감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말과 행동의 간극은 너무 폭력적이며 숨기려 하면 할수록 더 뚜렷해진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일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공부하면, 고개를 숙이고 책임을 다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 믿으며 자란 사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노력의 보상이 아니다. 그건 가까이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소수만이 연극의 배우이고 나머지는 돈을 내고 앉아있는 관객일 뿐이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라. 문제는 사치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미학이 정치를 이용해 배제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멜라니아가 완벽한 차림새로 차가운 눈빛과 계산된 걸음으로 등장할 때 그녀는 단지 영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권력은 가까이 할 수 없어야 한다. 대통령 옆에 여성은 건드릴 수 없어야 한다. 시스템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속은 썩어도 괜찮다고. 이것이 당신에게 익숙하지 않은가? 매장의 뒷골목의 빈곤을 가리는 쇼윈도, 임산부 직원을 해고하면서도 포용을 외치는 기업 연설, 학교 급식 예산을 빼돌리면서도 존엄을 약속하는 정치 포스터. 우리는 지금 미학이 마취제가 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는 그 집단적 마취의 가장 정교한 초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취는 언젠가 풀린다. 그리고 그 효과가 사라진 뒤 남는 것은 무엇일까? 화장이 번지고 지출이 드러나고 허영이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을 잠재울 수 없을 때, 그때 남는 건 바로 이 질문이다. 이 연극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명품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짐을 입는다. 멜라니아가 기부금으로 조명 아래를 걷는 동안 교사들은 금이 간 칠판을 나눠 쓰고 간호사들은 장비를 직접 만들어야 하며 어머니들은 우유와 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양심의 문제다. 우리는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무엇까지 참아낼 것인가? 진실은 아무리 불편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다린다. 영수증 속에서, 사진 속에서, 증언 속에서, 그리고 연극 박수를 멈춘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왜냐하면 한계는 존재한다. 그리고 2025년 그 한계는 작은 행동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 자동이체를 끊는 후원자, 연설 도중 텔레비전을 꺼버리는 할머니. 어떤 이들은 말한다. 멜라니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녀의 최근 분노는 보호막이 끝났다는 사실을 아는 이의 반응이라고. 퍼지는 파일들, 커지는 소문들, 깨어나는 눈들. 그 누구보다도 그녀는 안다. 이제는 아무리 뛰어난 스타일리스트도 그 모든 것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이 결국 올이라는 것을. 에릭 스월웰 하원 의원이 단상에 올라 공화당 의원들에게 왜 앱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냐고 직접 질문했을 때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식탁 아래 숨긴 무언가를 들키지 않길 바라는 위장된 침묵이었다. 스월웰은 비유를 쓰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의 측근들이 그 파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수년간 주장했다면 왜 이제 와서 그걸 묻어버리려 하는가? 답변은 오지 않았다. 대신 회피성 발언들이 쏟아졌다. 핑계와 변명, 그리고 좌파의 상상 속 적에 대한 엉뚱한 비난. 하지만 카메라가 비추는 미소와는 달리 의원들의 몸짓은 전혀 달랐다. 불안한 손놀림, 무의미한 문서를 응시하는 시선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앱스타인 파일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며 그것은 연결고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그 연결고리를 공개하는 것은 미국 권력 전체를 꿰뚫는 실타래를 당기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여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그 리스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건 소문이 아니다. 이건 수년간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고 의회 투표를 조종하고 커튼 뒤에서 정치의 방향을 결정해온 은행가들, 기부자들, 금융 중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뉴스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이름들. 이들이야말로 아무도 흑백으로 활자화되길 원하지 않는 이름들이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존재가 아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사안을 대하는 방식이다. 늪을 말리겠다고 공언했던 의원들이 이제는 그 늪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 투명성을 외치던 정당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공범이 된 것이다. 이 모순은 정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부식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은 이 연극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피고였다면 이미 감옥에 갇혔을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에겐 언제나 예외가 있고 틈이 있고 핑계가 존재한다. 이 좌절감은 추측이 아니라 통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30%도 차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의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젊은 층과 저소득 노동자들 사이에선 그 수치가 더 낮다. 불신은 이제 예외가 아닌 규칙이 되었다. 이 국민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정교하게 조율된 등장인물처럼 등장한다.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그는 투명성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말을 바꿨다. 이 문제는 내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플로리다 전 법무장관이자 트럼프의 측근인 팸 본디가 이 파일에 대해 더 잘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을 넘겼다. 손을 털었다.
이런 태도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존슨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투명한 척 보이기를 선택했다. 개방적인 제스처를 하면서도 결국은 책임 회피의 장치를 심어두었다. 이것이 정치의 최신 매뉴얼이다. 진실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그 진실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는 방식.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방식이 실제로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적 피로가 극에 달한 시대에는 위선조차 일관성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느낀 적 있는가? 실망이 우리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 거짓말이 너무 크면 차라리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다. 진실의 고통을 견디느니 그럴듯한 변명을 믿고 싶어진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청구서나 내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 사안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영향을 미친다. 의회가 의심스러운 이름들을 보호하는 동안 실제 범죄 수사를 위한 예산은 사라진다. 그들이 파일을 덮는 동안 수천 건의 인신매매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들이 권력자를 방어하는 동안 당신은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게임에서 트럼프는 혼자가 아니다.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얼굴일 뿐이다. 그 네트워크는 정치 후원을 조작하고 규제를 피해 다니며 불가능해 보이는 동맹을 이뤄낸다. 그리고 그와 가까워진 자들은 모두 무언가를 빚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리스트로 돌아온다. 두렵고 부정되며 감춰진 앱스타인의 고객 명단. 그 안에는 아마도 이 시스템의 코드가 있을 것이다. 이름 하나하나가 부품이고 무마된 스캔들 하나하나가 빙산의 일각이며 문제는 명예가 아니라 지배 그 자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잡음 없이, 우회 없이. 우리는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공적 신뢰를 회복할 진짜 가능성에 대해, 우리를 억누르는 은밀한 약속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현직 국회의원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죄인 자들은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재판도 심리도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했다. 난 그냥 전부 교수형에 처하겠어. 지쳤어. 이제 질렸어. 그 순간 우리 뒤에서 문 하나가 닫혔다. 그의 이름은 팀 버쳇. 당신은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그는 예외가 아니다. 그는 지금 미국 정치의 잡초처럼 번지고 있는 정치인의 전형이다. 토론하려 하지 않고 입법하려 하지 않고 무언가를 제안할 의지도 없다. 그저 벌 주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공포와 증오, 복수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발언을 단순한 돌발 행동으로 치부하는 건 쉽다. 어려운 건 그런 말이 얼마나 우리 주변 대화에서 반복되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일이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끼리의 대화에서, 바이럴되는 게시물 속에서 우리는 자주 듣는다. 전부 죽여야 해. 저놈들은 불맛을 봐야 알아들어. 진짜 정의는 내 손으로 실현하는 거야. 그리고 그 분노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었을 때 민주주의는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치당한 것이다. 팀 버쳇이 공개 교수형을 언급했을 때 다른 의원들은 어디 있었는가? 같은 당의 지도자들은, 항상 균형과 책임을 외쳐온 평론가들은, 그들은 늘 그랬듯이 손익계산을 하고 있었다. 대중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스캔들도 금방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 발언은 오랫동안 눈 감고 있던 독이 정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퍼졌음을 드러냈다. 폭력의 언어는 이제 화폐가 되었다. 급진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다. 보통 유권자들도 물리적 힘이 정당한 지름길이라 믿기 시작했다. 정의는 너무 느리고 시스템은 너무 고장나서 이제 남은 건 분노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분노는 더 이상 외부의 적을 향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자, 판사, 과학자, 예술가, 교사, 한부모 가정, 소수자, 활동가 등 모든 다른 생각을 향해 돌아선다. 질문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은 모두 적이 된다. 그리고 모두가 적이 되면 도덕성은 목에 발을 올리는 한 발의 부츠에 의해 짓밟힐 수 있다. 이 답답한 분위기는 이제 의회까지 삼켰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원 의원 제스민 크로켓은 일어섰다. 구호 대신 사실로.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공간의 도전이 되었다. 크로켓은 그들에게 묻지 않았다.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니냐고.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인간인가? 수백만 달러를 의료 예산에서 삭감하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건가? 가족 전체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 생명 존중인가? 답은 없었다. 그 대신 고개를 숙인 시선, 의미 없는 웃음. 그녀는 계속했다.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의 이름을 꺼냈다. 그 이름은 방안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이 거울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르반은 헝가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미디어, 사법부, 선거 시스템을 법의 이름으로 장악했다. 모든 것은 서류와 도장으로 진행되었다. 크로켓은 한 기사를 인용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몇 개월 만에 오르반이 15년간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냈다. 방안엔 부정의 웅성거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내용에 반박한 이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최근에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우리 눈앞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의 작은 구조가 해체되고 있는지. 언론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다. 그것은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다. 법원을 조작하는 건 단순한 권력 과시가 아니다. 그것은 권위주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모든 것이 도덕적, 기독교적, 애국적 서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한 국회의원이 교수형을 언급했을 때 드러났다. 두려움을 통해 통제하려는 욕망이다. 이런 폭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건 오랜 세월 계획되어 키워져 왔다. 사람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는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너졌다. 사법제도 부패했다고 말한다. 선거 시스템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대학 정치적으로 점령당했다는 프레임, 과학 조작된 데이터. 모든 것이 적이 되었을 때 보통 시민은 가장 단순하고 강하고 폭력적인 것에 의지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권위주의는 해결책처럼 위장하고 등장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평범한 시점이 아니다. 이건 역사적인 갈림길이다. 침묵은 공모로 바뀌고 가장 미약한 말 한마디가 저항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대. 크로켓은 그것을 의회에서 보여줬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의 거리에서, 당신의 메시지 그룹에서, 당신의 가족 안에서. 왜냐하면 진짜 저항은 그렇게 시작된다. 목소리 하나씩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만약 이 모든 것이 연극이라면 대본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를 파괴한 건 의견의 차이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정당을 두둔하고 정치를 마치 스포츠처럼 응원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그 틈을 이용해 진짜 권력을 쥔 자들은 움직인다. 말없이 조각을 바꾸고 규칙을 다시 쓰고 수백만 명의 운명을 조용히 결정한다. 조명도 뉴스도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놀라울 만큼 차갑게 움직인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놀라게 하지도 않는다. 국회의원이 광장에서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자고 해도 우리는 그냥 식빵에 버터를 바른다. 권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성이 성폭력을 10대 장난처럼 받아들여도 우리는 채널을 돌린다.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선거를 공격해도 그 사람 스타일이라며 넘겨버린다. 하지만 이 마취는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돈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 즉 분노의 상실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상이 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익숙해질 때, 정의라는 옷감은 찢어지고 남는 건 영이뿐이다. 공연이다. 우리를 멀리 떼어놓기 위한 이야기, 공감에서 멀리 떨어진 기계장치. 그러나 단지 시스템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정말로 숨겨진 지렛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도널드 트럼프는 마이크가 꺼진 뒤 어떤 사람인가?
시진핑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자랐고 무엇을 잃었고 무슨 맹세를 했을까? 아직 평범한 이름이던 시절 어느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냉정하고 개인적인 탐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한 권의 전자책으로 초대하고 싶다. 우리가 준비한 이 특별한 이북은 전 세계 지정학적 판도를 움직이는 대통령들의 삶을 깊이 있게 파고든다.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다. 권력을 지닌 자의 정신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들이 자리에 오르기 전 삶이 그들에게 요구한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전자책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여기까지 온 당신 안에는 아직 냉소에 팔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우리가 팔짱 끼고 세상을 구경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지닌 당신. 이 채널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불편함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혹은 당신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름 없는 불편함의 단어를 붙여줬다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만의 해석, 당신의 관점. 왜냐하면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당신과 함께 할 때에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요.